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각색해서 오디오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품 대신 업어야 할 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은 땅도 소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논밭보단 술집에 더 많이 드나들었고 엄마는 새벽마다 땀 냄새를 따라 밭으로 나가셨지요. 나는 맏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6살 무렵부터 아기 동생에게 젖병을 물렸고 8살엔 방앗간에 가서 밀가루를 얻어왔습니다. 학교는 겨우 교문 앞까지 가봤지요. 여편네가 배워서 뭐하냐? 아버지의 그 말이 내 인생을 결정했으니까요. 12살이 되던 해 엄마가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동생들은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밖으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당 장작을 모아 수건을 삶고 엄마 이마에 찬 수건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안 죽으면 안 돼요. 나 아직 무서워요. 그해 겨울 장에 나갔습니다. 엄마 대신 고구마 한 바구니를 이고 나선 장터길. 장터에서 만난 어른 하나가 고구마 값을 깎자며 내게 소리쳤고 나는 멍하니 서 있다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때 누군가 내 등을 툭툭 치며 말했어요. 얘는 아직 애잖아. 애가 뭘 안다고 이러고 있냐고.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그저 12살짜리 애였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말합니다. 넌 첫째니까 울지 마라. 아버지는 말합니다. 네가 딸로 태어났으니 부려먹는 거지 원망 말아라. 어느 날 동네 처녀들이 웃으며 머리를 감는 걸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시냇가에서 흐드러지게 핀 개나리처럼 밝았던 그 웃음. 그날 나는 똥지게를 지고 언덕을 오르던 참이었습니다. 내 어깨 위 지게보다 더 무거운 건 바로 내 팔자였지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한 어른이 수군거리듯 말했지요. 첫째 딸은 태어날 때부터 팔자가 정해진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울면 또 혼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장작불 꺼진 부엌 귀퉁이에서 혼자 떨면서 다짐했어요. 나는 내 새끼만은 나처럼 살게 안 하겠다고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결심조차 또 다른 희생의 시작이 될 줄은. 그렇게 나는 어린 딸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그림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어릴 땐 엄마 품이 제일 그립다. 하지만 나는 엄마 품이 어떤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나는 늘 엄마 대신 엄마였고 엄마는 늘 논에 있거나 시장에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울 초입 첫눈이 막 내리던 날이었어요. 막내 동생이 갑자기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멀리 품팔이 나가셨고 아버지는 어디서 술에 절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선 어린 동생 셋이 울고 있었고 나는 12살이었습니다. 나는 마당에 쌓인 장작을 끌어다 불을 피우고 그 옆에서 수건을 삶기 시작했어요. 수건 하나로 동생의 이마를 식히고 동네 아주머니에게 쌀 한 줌을 구걸하다시피 받아와 죽을 쑤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도 제대로 덮지 못한 채 아이 셋을 끌어안고 부엌 한켠에 웅크려 앉아있던 제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그 말이 얼마나 낯설고 어색했던지 제 입으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엄마를 불러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이리 와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그런 말만 들었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봄날이었는데 동생 하나가 밥을 삼키다 목에 걸렸어요. 나는 물을 먹이고 등을 두드리며 정신없이 울부짖었죠. 그 순간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안 돼, 제발. 엄마가 아니어도 누군가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절절한 바람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깨달았어요. 나는 엄마를 그리워할 틈도 없이 살았고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투정 부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걸요. 내가 아플 땐 혼자 참았고 내가 외로울 땐 장독대에 기대어 하늘만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아무 말도 없었고 내 속은 말라갔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엄마 손 붙잡고 시장 가는 길에 졸졸 따라가고 엄마 품에서 잠드는 걸 자랑처럼 얘기했지요. 그럴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난 그런 거 몰라 하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몰라요.
나는 누군가를 부르는 일이 낯설었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무심히 흘려보내게 된 게 지금도요. 누가 엄마라고 부르면 나는 그 말이 곧 나를 가리키는 것 같아 가끔 멈칫하게 됩니다. 그게 어쩌면 내가 평생 바라고 끝내 받아보지 못한 단 하나의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해 봄 아지랑이 피던 논두렁길을 걷다가 엄마가 불쑥 말했습니다. 너 시집 보낼 때 생겼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거기엔 벚꽃도 없고 희망도 없었지만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집, 이 지게, 이 굴레에서. 그 집은 옆 동네 외딴 농가였습니다. 농사는 잘 짓는다더라. 먹고 살 걱정은 없겠지. 엄마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축복인지 형벌인지도 모른 채로요. 결혼식 날 나는 홀레복 대신 엄마가 직접 기운 고운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입술에 바른 연지 곤지는 낯설기만 했고 신랑 얼굴도 선명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침 소리만 들렸죠. 깊고 마르고 아픈 숨소리. 신혼 첫날 밤 나는 신랑이 등을 돌린 채 누운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에 내려갔습니다. 불도 꺼진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이불을 펴며 혼잣말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살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단 며칠도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날 데려온 여자라고 불렀고 밥이 짜면 이년은 혀가 없냐 했고 말을 하면 어디서 말대꾸야 했습니다. 그 집에서의 첫 번째 겨울 남편은 기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을 사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병원은 돈 없으니 못 간다며 그냥 참았습니다. 나는 뜨거운 물을 데우고 헌 이불을 덮으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내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재수없게 들어와서 우리 집 꼴 이 모양이다. 그 순간 쏟아진 밥그릇, 흘러내린 국물 위에 내 눈물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밥알을 주우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이 집만 아니면 나는 좀 나아질 줄 알았어. 그 말은 마음속에만 삼킨 채 나는 그 집 마당에 나무를 쪼갰습니다. 그게 내 역할인 줄 알았으니까요. 18배 봄 나는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 다른 지게를 진 여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기침은 계절이 바뀌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죠.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기침은 더 깊어졌고 숨을 몰아쉴 때마다 나는 그 옆에서 가슴을 졸였습니다. 기침 좀 줄어들었어요? 괜찮아. 그냥 속이 좀 싸해서 그래. 남편은 아프다는 말도 병원에 가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엔 약값보다 급한 게 더 많았으니까요. 논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고 소죽 끓일 장작은 바닥났습니다. 마당 한켠에 있던 양은 솥을 뒤집어 놓고 손으로 고구마를 갈아 죽을 쑤어 먹이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말이 많았습니다. 내가 들어온 뒤로 이 집 꼴이 이래. 사내가 병까지 얻었으면 부정이 들었단 말이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살갗에 칼이 되어 꽂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을 다녀오는 길 막내를 업고 생선 머리를 얻으러 시장통을 돌았지요. 헐값에 나온 생선 꾸러미를 사려다 다른 아주머니한테 밀쳐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닐봉지가 찢어지고 생선 머리와 물기가 흩어졌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채 나는 그냥 손으로 그것들을 다시 주웠습니다. 수많은 발자국 사이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그 집 사람 병 걸렸다며? 마누라가 팔자 세대나 봐.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주워 담은 생선 머리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마당에 앉아 있더군요. 기운 없이 햇살을 등지고 있는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작고 쓸쓸하던지. 당신 미안해요. 나만 고생하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꿀꺽 삼켰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미안할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마치 나무 껍질 같았어요. 말라있고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나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참고 참고 참았던 눈물이 그 손을 잡은 순간 주르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밥 한 숟갈도 못 넘기고 피를 토했습니다.
그 피 위에 내 18배 희망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말 못할 병, 말 많은 집, 그 모든 것에 내가 짓눌리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봄이 오기 전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막내는 겨우 2살, 큰아들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새벽 마당 한켠에 생화 대신 쌓인 장작 더미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젠 정말 혼자구나. 장례식이 끝난 날 나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찬장이 비어 있었고 쌀통은 바닥이 보였고 냉이는 얼어 있었습니다. 죽을 쑤었죠. 물 많이 넣고 양념은 간장 한 방울. 그게 그날 첫 끼였고 그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아이들 셋은 나란히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 그릇을 챙기며 말했죠. 엄마는 안 먹어?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먹을게. 배 안 고파. 하지만 사실은 너무 고팠습니다. 내 수저는 늘 맨 마지막이었고 때로는 그냥 수돗물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장은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생선 머리 얻으러 상한 과일 주우러 다녔고 채소 가게 옆에서 배춧잎 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잎 사이에 남은 하얀 줄기들을 모아왔습니다. 그걸로 김치를 담고 시래기를 삶아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이라기보다 그냥 뭔가 씹을 것을 만드는 느낌이었죠. 하루는 생선 가게에서 머리 2개를 얻으려다 가게 아줌마한테 밀쳐졌습니다. 남편도 없는 게 뭘 그렇게 욕심이 많아.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등에 업힌 막내는 배고프다며 칭얼거렸고 나는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지요. 밤이면 아이들이 잠든 뒤 부엌 구석에서 혼자 밥을 비볐습니다. 된장 한 숟갈에 물을 부어 국처럼 마시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니까 버틸 수 있어야 해. 내가 무너지면 애들은 누가 키우나.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제게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영웅이야. 사랑해. 그 쪽지를 보고 난 그날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눈물 섞인 밥 한 숟갈. 그게 얼마나 짠지,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내 세상의 중심은 여전히 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남았습니다. 엄마, 고기 더 드세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 고기 덩어리는 이미 막내 입에 들어가 있었지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난 괜찮아. 엄마는 고기 잘 못 먹어. 그 말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에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식탁에 앉아 웃으며 수저를 놓고 아이들이 다 먹고 나서 부엌에서 냉장고 반찬 꺼내 밥을 비비는 일에 아이들 밥에는 고기를 얹고 내 밥엔 김치 국물만 흘려 넣었습니다. 계란은 셋이면 애들 몫으로 넷이면 그래도 나는 빠졌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도 된다는 말, 그건 말이 아니라 내 삶이었습니다. 쌀이 떨어질 땐 죽을 쑤었습니다. 그것마저 모자라면 수제비를 끓였고 국수가 있을 땐 아이들 그릇에만 면을 나눠 담고 나는 국물만 떠먹었습니다. 장이 끝난 오후 가게 뒤편 쓰레기통 옆에서 상한 사과를 주워올 때도 있었습니다.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나머지는 찧어서 즙을 냈죠. 그걸 애들이 먹고 좋아하면 나는 몰래 돌아서서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순 씨는 복도 없다. 사내에 새 키우느라 뼈 빠지겠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도 애들이 있어 사는 맛은 나요. 사실은요. 사는 맛보단 사는 이유였어요. 하루는 큰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반 친구 엄마는 하루에 5끼 준대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 집은 부잣집인가 보네. 그날 밤 내 수첩에 몰래 적었죠. 하루 3끼 간식 1번. 내 아이들도 언젠간 그렇게 먹게 해줘야지. 그러다 한겨울 일을 마치고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빈속에 장바구니를 메고 눈길을 걷다. 문 앞에서 정신을 잃었죠. 눈을 뜨니 아이들이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엄마 밥 안 먹어? 그때서야 처음으로 나는 아이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참아도 참아도 터져나오는 눈물이 뜨거운 국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나는 먹고 싶었고 쉬고 싶었고 그저 한 끼라도 마음 편히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나는 오늘도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안 먹어도 돼. 나는 학교 문턱도 넘지 못했지만 내 아들들만큼은 꼭 책가방을 매게 하고 싶었습니다. 새 옷은 못 입혀도 교복은 꼭 다려서 보내야 했고 도시락 반찬은 늘 부족했지만 밥만은 꼭 눌러 담았습니다. 큰아들이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아이들 셋을 나란히 앉혀놓고 말했죠. 니들 공부해라. 너희 아버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 말에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둘째는 말없이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만 잘 되면 난 괜찮아. 하루는요. 비 오는 날 고등학교 가는 큰아들 도시락을 놓고 뛰어갔습니다. 슬리퍼에 물이 차고 치마 끝이 젖는 것도 모르고 운동장 끝까지 달렸죠. 엄마 왜 왔어? 창피하게.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뒤돌아가는 내 뒷모습을 오래도록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걸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셋 다 군대까지 잘 다녀오고 첫 취업 소식을 들었을 땐 부엌 한켠에서 혼자 소주 한 잔을 땄습니다. 잘 컸다. 정말 잘 버텼다. 그 잔은 내게 주는 상이었고 그 한 모금이 그간의 피눈물을 씻어내주는 듯 했지요. 결혼을 앞둔 둘째가 말했습니다. 엄마 장가 가면 자주 찾아올게요. 막내는 내가 돈 많이 벌면 엄마 집부터 고쳐줄게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새언니 될 사람 입맛에 맞을까 몰라. 된장국을 4번은 끓이고 김치를 3번은 담갔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 나는 식장 한쪽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도 빠졌고 부케도 못 받았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박수만 쳤습니다. 이제 됐다. 이 아이들만 행복하면 됐지. 그날 밤 돌아온 집, 식탁 위에 남겨진 국 한 그릇과 다 못 먹은 반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반찬 하나를 입에 넣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혼자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은 같이 있으니 그걸로 됐다. 아이들이 피워낸 봄날 속에서 나는 늘 그늘이었지만 그 그늘 덕에 꽃이 피어난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시장부터 들렀습니다. 묵은지에 고기 싸 먹으면 좋아할 큰아들, 고추장양념 떡볶이 좋아하던 둘째, 콩자반 하나만 있어도 밥 2그릇 먹던 막내. 나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장을 봤습니다. 반찬통은 12개, 김치는 종류별로, 고기 반찬은 각자 입맛 맞춰 3가지. 마치 누가 꼭 올 것처럼 그렇게 음식 냄새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루 한가운데 식탁을 펴고 3개의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가운데 수저 하나는 내 몫이었고 양옆엔 아이들 몫이었지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해도 다음 해도 또 그 다음 해도.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못 내려가요. 애가 시험이라. 차 막힐까봐 미리 인사드려요. 지금은 좀 바빠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무거운 반찬통 하나, 둘, 셋. 가득한 음식은 식탁 대신 냉동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해에는 장독대 앞에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된장에 손을 담그다 말고 김치통을 닫다 말고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때 아랫집 손주가 놀러와 말했어요. 할머니 집은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 나는 허허 웃으며 말했죠. 울 아들들 오려나 해서 좀 해놨지. 언제 와요? 글쎄 이번엔 오겠지. 그날 밤 TV에선 명절 특집 드라마가 흘러나왔고 식탁 위엔 여전히 3개의 수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 수저 2개를 다시 치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년엔 올까? 아니, 아예 안 오는 게 덜 서운할지도 몰라. 그러고는 반찬통 하나를 들고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쌓이고 또 쌓인 이름 없는 반찬들 사이로 내 기다림도 얼어붙어 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 오래된 전화기 옆에 나는 의자를 하나 놓아두었습니다.
그 자리는 내 하루의 반 이상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다리를 모으고 앉아 전화기 화면만 바라보며 그 숫자 3개 울리기만을 기다리는 자리. 어버이날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꽃 한 송이, 선물 같은 건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잘 계세요?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후쯤에야 카톡 하나, 사진 한 장이 첨부된 메시지. 손주가 그린 카네이션 그림 아래엔 짧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항상 감사해요. 바빠서 전화는 못 드려요. 그 글자를 보며 나는 웃는 입술을 간신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엎어두었습니다. 웃음이 나오긴 했어요. 그림 속 카네이션보다 내 손등에 돋은 주름이 더 진짜 같아서요. 어느 겨울날 밤 내 생일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라는 건 세상에서 오직 나만 기억하고 있던 날이었지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전화는 없었지만 이번엔 혹시나 했습니다. 그래서 김치찜을 하고 미역국도 끓였습니다. 초 하나를 꽂은 찬밥 그릇 앞에 앉아 나는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노래는 내 입으로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버텼다 나. 혼자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내가 누구였지? 아내도 아니고 이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것만 같은 그 순간.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하는 기대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지만 스팸 전화였습니다. 보험 광고. 그날 밤 나는 전화기를 침대 옆에 두고 잤습니다. 한밤중에라도 혹시 울릴까봐.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습니다. 그 전화기는 이젠 나보다 더 조용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도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이 조금씩 자라나는 걸 보며 나는 다시 반찬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치는 잘 익었고 조기는 2마리면 충분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면 뭐라도 먹여야 하니까. 냉장고 앞에서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날 현관문 바깥에서 낯선 발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문을 열었지만 거기엔 배달 상자 하나. 아들 이름으로 온 택배엔 견과류 선물 세트. 카드에는 활자체로 박힌 인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강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그걸 들고 마루에 앉아 있다가 그냥 껍질도 까지 않은 채로 상자를 덮었습니다. 나는 어느새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찬밥 한 그릇도 따뜻하게 데워줄 그 한마디, 엄마 왔어요. 그 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눈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반찬 2통을 싸서 버스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내려오는 얼굴 중 아는 얼굴이 있을까? 그 눈빛 하나에라도 나를 알아봐 주진 않을까? 사람들은 바삐 지나가고 내 손에 들린 보자기에서는 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귓불을 스치고 어느새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이런 날 오긴 누가 오냐? 혼잣말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는데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일어섰습니다. 눈앞이 흐려질 만큼 벅차게.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스치듯 지나쳐 다른 이 품에 안겼습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들고 있던 반찬 보자기를 꼭 품에 안은 채로요. 이제는 압니다. 이 기다림이 어쩌면 평생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래도 나는 내일도 반찬을 담을 겁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누군가 현관을 열고 들어올까봐. 왜냐고요? 나는 그래도 엄마니까요. 그 한마디면 이 모든 외로움도 사랑이 되거든요.